오늘을 읽는 책, 문학평론가인 국민대학교 국문학과 정선태 교수와 함께합니다. 국민대학교 한국어문학부 국어국문전공 정선태 교수님 함께하겠습니다. 교수님. 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오늘 어떤 작품 소개해 주시겠습니까? 네, 혐오를 둘러싼 논의라고까지 해야 할까요? 우리 사회를 강타하고 있습니다. 네. 여성들의 남성 혐오, 난민들에 대한 혐오. 또 그전에 남성들도 여성 혐오했었어요. 그걸 부정할 수 없습니다. 당연하죠. 당연합니다만은 네. 혐오를 둘러싼 논쟁이랄까? 얘기들이 우리 사회에 많은 문제점들을 드러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래서 오늘은 미국의 아주 저명한 정치 철학자이자 법 철학자, 윤리학자, 그리고 여성학자이기도 한 페미니스트이기도 한 마사 너스바움의 혐오와 수치심 소개해드리겠습니다. 혐오와 수치심. 네, 오래전에 마사 너스바움의 책은 2권쯤 소개해드린 적이 있습니다. 예. 시적 정의라는 책을 소개해드린 적이 있고요. 그리고 감정의 격동에 관한 얘기도 했던 듯합니다. 네, 이 책을 보면은 혐오라는 게 무엇인지, 그리고 수치심이라는 게 무엇인지를 얘기합니다. 혐오나 수치심은 감정의 영역일 수가 있죠. 저자에 따르면 감정도 하나의 신념의 집합체로서 어떤 공적 판단의 기준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혐오와 수치심만은 모든 공적 판단의 근거로서 배제돼야 한다는 게 이 사람의 핵심적인 주장입니다. 왜냐하면 혐오와 수치심은 인간의 근원적인 나약함을 숨기려는 욕구를 수반하고 있기 때문이라고 해요. 그러면서 타자를 배척하는 데 사용될 가능성이 크다는 이유에서입니다. 약자를 파괴함으로써 자신의 존재감을 확인받는 강자들만의 부당한 논리로 확대 재생산될 수 있다는 게 이 저자의 판단인 것 같습니다. 예. 700페이지 가까운 이 책을 다 소개해드릴 수는 없습니다만은, 그리고 제 능력이 미치지도 못합니다만은, 이 책을 읽으면서 우리 사회가 나아갈 방향이 무엇인지 조금은 가늠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먼저 혐오와 수치심에서 인용하고 있는 아돌프 히틀러의 나의 투쟁의 한 구절 잠깐 보겠습니다. 예. 어떤 형식이든 특히 문화생활의 형식에서 불결하거나 파렴치한 일이 일어났다면 적어도 거기에 유대인이 관련되지 않았던 적이 있었던가. 이러한 종기를 조심스레 절기하자마자 사람들은 썩어가는 시체 속의 구더기처럼 돌연히 비친 빛에 눈이 부신 듯이 끔뻑거리고 있는 유대인들을 종종 발견했던 것이다. 아돌프 히틀러를 중심으로 한 이 나치 체제가 유대인에 대한 혐오, 그리고 장애인에 대한 혐오, 이른바 유색인종에 대한 혐오를 근간으로 하고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역사를 무시무시한 이 파괴의 소용돌이로 몰아넣었던 사유의 그 기초에 이런 혐오라는 감정이 대대적으로 동원되고 있다는 점에 주목해야 할 것 같습니다. 히틀러가 바라봤던 유대인을 만약에 우리가 요즘 어떤 대상을 집어넣어 보면은 분명해질 것 같습니다. 여성을 둘러싼 혐오가 오랫동안 인류의 남성 지배적 질서를 유지하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건 다 알려진 바와 같죠. 이 책에서도 누누이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혐오에 대해서 혐오로 맞선다면은 악순환의 고리에서 빠져나올 수 없다는 게 제 생각입니다. 이런 혐오가 지배하는 사회, 혐오가 우리의 심성을 황폐하게 하는 사회는 그야말로 방향성을 상실한 사회라고 밖에 할 수 없을 것 같습니다. 이 책에서 마사 누스바움이 힘주어 강조하는 것은 혐오가 지배적일 때 그 사회는 특정 집단에 의해서 아주 왜곡된 방향으로 흘 수 있다는 겁니다. 예를 들면 이렇습니다. 역사 속에서 혐오가 특정 집단과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노력의 강력한 무기로 이용되어 왔다는 사실을 알게 되면 혐오를 더욱 의심의 눈초리로 바라봐야 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특정 집단이 다른 사람들을 배척하기 위한 사회적 무기로서 이 혐오라는 것을 사용해 왔다는 것입니다. 그 대표적인 예가 유대인, 여성, 동성애자, 불가초 청민, 그리고 하층 계급 사람들이라는 겁니다. 이런 사람들을 혐오의 대상으로 설정함으로써 어떤 오물로 설정함으로써 자신들의 완벽함을 증명하려고 했고 그 과정에서 상상하기 어려울 정도의 폭력적인 국면들이 드러났다는 것이죠. 이런 예들은 이루 헤아릴 수 없을 정도입니다. 이 책에서 마사 누스바움은
그야말로 서사적 상상력을 대대적으로 동원해서 우리 인류가 혐오에 의해서 얼마나 힘겨운 시간을 지나왔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책에서 인용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례, 혐오가 정치적으로 어떻게 이용됐는지 들어보겠습니다. 힌두 교도들이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폭력을 부추기기에 혐오를 사용했다고 하는데요. 그 사례를 잠깐 읽어드리겠습니다. 이 사례에서는 혐오에 관한 이러한 모든 영역이 함께 나타났는데 여기에 민족적 순수성에 대한 불안한 이미지까지 결합되었다. 힌두 민족주의자들은 일반적으로 순수함과 오염이라는 사고를 수사적으로 사용하면서 이슬람 교도들을 자신들 민족의 육체를 더럽히는 외부자로 묘사했다. 순수함에 대한 이러한 일반적 사고는 일관되게 육체적 형태를 띠는데 이슬람 교도 남성과 여성은 그들이 지닌 신체 번식력 때문에 순수한 힌두 교도 남성의 통제력을 위협하는 성욕 과잉의 동물적 존재로 그려진다. 폭동 중에 배포된 선전물은 강박관념에 사로잡힌 듯 이러한 성적 이미지를 퍼뜨렸으며 불이나 금속물로 이슬람 교도 남성과 여성의 성적 부위를 유린함으로써 그들의 육체에 보복한다는 생각을 갖게 했다. 이러한 고문들은 여성의 신체를 대상으로 자행되었는데 집단으로 여성을 강간했으며 커다란 금속물을 질 속에 집어넣기도 했고 산채로 불태우기도 했다. 차마 다 읽기가 민망스러울 정도인데요. 힌두교 민족주의자들이 이슬람 교도들에 대한 그 폭력을 선동하기 위해서 어떤 혐오를 악용했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이런 사례들은 이 책만 봐도 적지 않습니다. 아주 많은데요. 하나만 더 보겠습니다. 수치심과 관련된 부분인데요. 수치심은 낙인 찍기라는 말로 바꿔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실직자라는 이름을 달고 다니는 것이 얼마나 힘들고 수치스러운 일인지 아는가. 외출할 때 나는 완전 열등감에 사로잡혀 시선을 아래로 내리고 다닌다. 길을 걸을 때 나는 스스로 보통 사람들의 발 뒤꿈치에도 못 미치며 모든 사람이 나에게 손가락질하는 것처럼 느낀다. 나는 본능적으로 사람 만나기를 기피한다. 이 고프먼의 스티그마에서 재인용한 구절인데요. 이처럼 혐오와 수치심은 인간성 자체를 파괴하는 지점으로 나아갈 뿐만 아니고 정치적으로 악용될 경우 폭력적인 학살로까지 이어질 수 있다는 게 마사누스밤의 얘기입니다. 근데 이런 혐오와 수치심이 힘을 띠는 이유는, 그리고 우리 사회에서 통용되는 이유는 각각의 인간들이 불완전한 존재라는 것을 인정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모두가 불완전하고 취약한 인간인 점을 인정하면은 이 혐오와 수치심으로 빠져들지 않는다는 판단 같아요. 하면서 이 책의 역자 조계원 선생이 이 부분 관련해서 정확하게 기술해 놓은 부분을 보면 이렇습니다. 예. 우리는 왜 수치심과 혐오를 넘어서 다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해야 하는가? 마산두스밤은 이 답을 우리 모두가 너무나 불완전하고 취약한 인간이라는 점을 인정하는 데서 찾는다. 자신의 감정과 내면을 들여다보면 그 속에 너무나 약하고 다른 사람의 이해와 관심을 필요로 하는 존재를 발견할 수 있다. 이런 점에서 인간을 존중한다는 것은 누구나 삶의 불확실성 속에서 취약한 존재로 살아간다는 사실을 인정한다는 뜻이다. 또한 품위 있는 사회란 이러한 인간성을 부정하지 않고 개인이 지닌 역량이 발현될 수 있도록 촉진적 환경을 제공하는 사회라고 할 수 있다. 네, 이 부분에 마사누스밤의 사상이 응집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누구나 인간은 유한하고요. 또 불확실한 존재입니다. 예컨대 장애인을 예를 들 경우에 우리가 비장애인이라고 또는 정상인이라고 얘기하면서 장애인을 혐오하고 비하하지만 언젠가 우리는 불확실한 조건 속에서 장애인이 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또 우리가 사회적 약자들을 비하하고 혐오했다면은 또 수치심을 안겨줬다면은 만약에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그 처지에 처할 수도 있다는 것이죠. 예. 이렇게 우리가 모두 유한하며 나약하고 불확실한 존재라는 사실을 인식할 때 우리는 이 혐오와 수치심의 프레임으로부터 벗어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나르시시즘에 빠진 완벽함을 지향하는 사람들이 흔히 이런 유한성이나 불확실성을 거부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타자들에게 이 혐오와 수치 언어들을 남발한다는 게 마사누스밤의 생각입니다. 끝으로 이 책이 한국 사회에 주는 의미가 무엇인지를 조금 보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회가 공격성이 아주 강한
있다는 것은 잘 알려진 바와 같습니다. 분노와 혐오는 분명히 구분해야 됩니다. 분노는 정당하지 않은 사회적 구조, 부당함에 대한 저항의 에너지원이라면은 혐오는 누구를 짓밟음으로써 자신의 존재를 확인하려는 아주 저열한 태도죠. 예. 그러니까 이 공격성이 정의롭지 못한 사회 구조에 대한 분노가 아니라 주로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이나 자신보다 약한 대상에 대한 멸시와 폭력 형태로 드러난다는 것이죠. 이게 혐오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결정적인 계기가 된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회를 우리가 다른 방향으로 바꿔나가기 위해서는 앞에서 말씀드렸듯이 우리의 유약성 그리고 한계성, 불확실성을 인정하면서 누구나 자신의 삶을 설계하고 선택할 수 있는 충분한 역량을 제공할 수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경쟁에서 밀려난 사람이나 경쟁 자체를 할 수 없는 사람도 적절한 삶의 기회를 얻고 존중받는 사회, 가난, 장애, 성적 취약 때문에 수치심을 겪지 않는 사회에서만 개인이 지닌 공격성, 혐오와 수치심의 언어들이 줄어들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좌절감이 우리 사회를 지배할 때는 혐오와 수치심을 유발하는 이런 언어들이 우리를 지배하게 될 거고요. 예. 그런 사회는 두말할 필요도 없이 건강하지 않다고 얘기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인간의 취약함을 이해한다는 것은 다른 사람의 잘못에 분노하되 자신도 그럴 수 있다는 점에 대해 스스로 경계한다는 뜻이라는 역자의 또 다른 말도 우리가 헤아려야 할 것 같습니다. 예. 이 책에 대해서 김영란 선생의 추천사가 뒤에 달려 있습니다. 예. 김영란 선생의 그 추천사의 일부를 보면 이렇습니다. 혐오와 수치심은 분노나 두려움과는 다르다. 혐오는 자신을 오염시킬 수 있는 것에 대한 거부의 표현이고 혐오의 대상은 오염물질을 여겨지므로 사라져버리길 원하는 것이 된다. 오염이 일으키는 존재의 제거라는 도취된 환상 속에서 공격성과 혐오가 드러나는 것이다. 역사적으로 유대인, 여성, 동성애자, 하층 계급 사람들이 모두 혐오의 대상이었다. 그리고 이런 혐오를 근거로 폭력을 정당화할 수는 없다. 그리고 이처럼 혐오는 경계를 만들어내므로 악한 사람들을 혐오스럽다고 보면서 손쉽게 우리 자신과 그들을 분리시킬 수 있다. 나치즘을 우리의 현재와는 전혀 닮지 않은 혐오스러운 괴물들이라고 치부해버리면 우리 자신 안에 있는 악에 대해 주의를 기울일 수 없고 우리 사회에 비슷한 현상이 재발하는 것을 막을 수 없게 된다. 라고 얘기합니다. 이 책은 수많은 소설들, 시들을 인용하면서 정말 흥미진진하게 서술되어 있습니다. 요즘 이런 혐오와 수치심이 횡행하고 있는 사회에서 진득하게 이런 책을 읽으면서 깊이 좀 사유하는 능력도 함께 키웠으면 좋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아유, 참 우리 사회의 그 혐오를 양산하는 사람들을 보면은 자긍심이 없는 자들이에요. 자기를 혐오하니까 남을 혐오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정확합니다. 자기 존중감이라 그러죠. 자기 존중감이 없는 사람들이 혐오에 기댈 때가 많죠. 역사적으로도 그래 왔다고 이 마사누스밤도 얘기를 합니다. 이런 인간다움을 파괴하는 감정들이라는 부제에 걸맞게 혐오와 수치심은 다른 사람의 인간다움을 파괴할 뿐만 아니고 동시에 자신의 인간다움도 파괴한다는 것 명심해야 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자, 교수님 또 내일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